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이제 10월 국정감사 아마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지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을 건데요. 이 삼성 국회의원으로 또 상임위원장으로 여야 민생을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첫 정기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저 정기국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정감사고요. 예. 두 번째는 예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국정감사는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관련 부처 상임위에서 외교적 참사나 이런 결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난 태풍 있었을 때 이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실한 대응 체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한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법무 같은 경우는 법의 취지를 시행령을 통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또 행안부에서는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사정부 시절에 이 경찰 시스템으로 돌려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꼼꼼하게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정부의 예산을 저희가 보면서 정말 가장 상징적인 게 지난번 명백날 신축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예산이 노인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국민 지역사회, 그러니까 특히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좋아했던 게 이제 지역화폐 효과인데요. 경쟁자의 주요 정책 업적이라는, 그다음에 주요 정치적 어떤 요구라고 해서 이거 그냥 완전히 삭감해버리는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민생 예산의 정상화, 민생 예산을 정말 국민과 그다음에 이 삶의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 저희가 삭감 내지는 아예 없애는 그런 작업을 꼼꼼하게 예산시키는. 민주당에서는 뭐 비정한 예산 이렇게 표현했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법안인데요. 법안 관련된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동안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반기 국회도 꽤 늦게 구성되고 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민생 법안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법안 통과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좀 좋은 국회를 만드는데 저희 야당이 특히 다수당이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야당이지만 국회는 169석으로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이 지금 정기국회를 어떻게 금방 말씀하신 국정감사, 예산, 법안심사 등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상당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여당과의 정부와의 스탠스는 지금 협치를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국민이 또 기대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양당은 사법전쟁이라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악한 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정기국회를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 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 대통령의 비욕 발언이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XX가 야당이다, 야당한테 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불 붙는데 완전 기름기 얹은 격이라 할 수 있겠죠. 더 훨씬 이 정쟁을 가속화시키는, 그다음에 더 뜨겁게 만드는 빌미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던진 거는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감시가 기본 역할입니다. 정부 여당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 가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우선이고요. 다만 그 견제와 감시를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그 국민들이 보기에 비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과 책임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당이 좀 유념해야 될 게 얼마나 실력 있게 견제와 감시할 건지, 그리고 견제와 감시를 할 때도 다수 그 정당으로서 국회에서는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 견제와 감시할 건지 그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이 늘 정치권에 대한 불신하고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는 늘 싸운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견제와 감시, 비판을 위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실력 있고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라는 게 사실 싸우는 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말로 싸우는 예, 거죠. 그렇죠. 무기를 들고 물리적 폭력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싸우는 게 정치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싸우지 말라. 저는 이게 국민들이 싸우지 말라는 거는 싸우는 내용이 국민들의 삶과 무관하게, 그리고 보면 조금 수준 이하의 내용 갖고 이제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을 하지 않는가. 싸울 때도 제대로 싸우면, 그리고 싸움을 할 때도 국민들이 보기 저건 정말 때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만한 사안이다 라고 할 때는 납득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를 낼 때도 야당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노해야 되고요. 저는 야당은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 화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노와 화는 나의 분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화를 대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야당 정치인이라면 국민보다는 그 국민의 화가 40도면 야당 정치인은 39.5도나 39도쯤에 화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보다 조금 낮아야죠. 그러니까 근데 국민은 한 40도쯤 화를 내는데 야당 정치인이 45도쯤 화를 내면 이게 언밸런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분노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화가 나는 부분,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을 대신해 주는 게 대의제의 그 우리가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주는 게 국회에서 야당 정치인이 해야 되죠. 팀은 끝없는 수렁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당이 정권 교체 이후에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점점 이게 이 당대표가 징계를 받고 가처분 소송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이 또 취소도 되고 또 지금 현재도 비대위원장 운명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새로 뽑힌 원내대표도 비대위에서 그 선거관리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여당의 비정상화 아까 그 비정상 이야기 하시는데 이 정상화가 참 요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큰 선거에서 네. 연이어 이긴 정당 측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 그러니까 낯선 모습이 많아요. 예. 통상 이럴 때는 분위기가 좋아서 네. 자기들끼리 뭔가 으쌰으쌰하고 네.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6개월 그리고 1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 기획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집권 그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지금은 야당의 반대를 얘기하기 이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저희가 뚜렷하게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해달라는 거 없다고. 예, 해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있는 주문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여당 내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붕괴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당이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또 청와대가 지금 어떤 일하기보다는 대통령 개인적인 문제를 관리하는데 그 여념이 없다 보니까 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정부 부처를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총리도 신문 총리라 이러고 예. 총리는 다 신문에서 봤다. 나는 이거 나 처음 듣는 일이다. 이런 상태로 하면 글쎄요. 그 되게 안일한 그분이 원래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할 때도 약간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취향은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가 다른 건 떠나서 공직사회에서 그래도 굉장히 그 능력 있게 일한
그 전문가료로 평가받았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그런 능력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식물 총리 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능을 넘어서 그냥 무관심 총리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는가 나는 뭐 그냥 총리로서 뭐 그냥 이 자리를 그냥 즐기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여당 내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원래 늘 정권 초기에 그래도 일을 하려면 여당이 빨리 안정돼서 그립감을 갖고 청와대하고 정부를 조율해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전임 대표 지금 뭐 전임 대표라고 해야 되나 현 대표라고 해야 되나 이준석 대표 신분이 아직 징계당한 대표라고 봐야겠죠. 아직 전 대표도 아니고 징계당한 상태의 이준석 대표 문제를 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당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정과제를 뒷받침도 못하고 정부가 일하고 있는지 그 체크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쨌든 야당이 뭐 저희가 다수당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수당이죠 더군다나 다수당이 아니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말 국정 운영하기 힘든데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야 우리가 반대라도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슨 기소라든지 뭐 수사라든지 이렇게 사법적인 그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언론에도. 제가 알기로는 좀 여의도에서 검찰공화국이다, 공안정국이 아니라 검안정국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의도가 떨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뭐 검찰의 활용한 이제 정치 개입, 검찰을 통한 정치 개입 뭐 이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정치 자체가 검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검사 출신들이 다 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주요 기관 자리에 지금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치,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건 법치도 아니죠. 그냥 수사 조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제일 잘했고 잘할 수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 분야만 그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일 놀라운 건 사실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예. 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뭐 활용됐던 거는 좀 있었어요. 근데 감사원이 이렇게 전면전에 나선 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감사원이 문제가 된 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거는 해야 하는데 정치권 눈치 보고 또는 정권 감싸기에서 부실 감사나 소극적 감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옛날에 4대강. 예,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4대강하고 자원외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부실 감사 내지는 소극적 감사로 감사원이 욕을 먹은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적극적 또는 기획 감사를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꼭 그것만 한 건 아니겠지만 일례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접대비로 34,000원 썼다고 3만 원이 한도인데 그거 했다고 조사받으면 아마 관련된 장차관이나 사람들이 무사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사원이 그런 내용에까지 감사한다는 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감사원이 검찰의 하청업체같이 일어납니다. 감사원이 감사하고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러한 형태를 감사원이 해가지고는 저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엘리트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문성도 갖고 있던 집단이 감사원이었는데 감사원을 이렇게 정치의 한복판에 끌어들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감사원장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나와가지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정말 귀를 의심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여당의 그 법사위원장이 그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하면서 그걸 정정하라고까지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감사원이 대통령에서 국회로 이관돼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예. 근데 그 정도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감사원장이? 저는 정말 저거는 지금의 감사원장과 거기 감사원에 문제가 된 몇몇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심하고 그 인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은 할 수 있지만 탄핵이라는 건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저희가 좀 그건 좀 더 이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 있는 정치적 논란만 갖고는 국회에서 탄핵 요건에는 아직은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감사원장이나 감사원의 그 몇몇 분들이 하는 거는 명백하게 나중에 저거는 그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고 또 다시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또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를 하고 또 조사받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감사원마저 그런 대상 기관이 되는 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불행이죠. 자, 그 민주당 이야기를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가 70.7% 압도적인 그 지지 속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우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회 출마부터 시작해서 당대표 출마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무난하게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민생 문제도 챙기시고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적절하게 이렇게 경험을 해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중진으로 보실 때. 뭐 워낙 이제 그 지방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그 행정 경험이 좀 많으시고 그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밝은 분입니다. 국회에서 여의도의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주변에 그분을 도와주시는 이제 주요 당직자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함께하면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77.7%의 지지율이 독단이나 또는 뭐 이렇게 혼자 그 독선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몇 군데에서 있었지만 지금 봐서는 이 주변하고 소통도 잘 하시고 의외로 그 뭐 혼자 그 독단적으로 뭔가 판단해서 밀어붙이거나 이런 행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나름 당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된 건 말씀하신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연이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힘들어하고 당도 그런 문제로 좀 이제 곤혹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 사법적 리스크라는 말 자체의 뉘앙스가 좀 잘못돼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사법적 리스크라고 얘기할 때 그 사법적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를 포함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순수하게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해소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소가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나 우리 당의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안 받는 건 아닌데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기소 단계로 와서 나중에 물론 재판 단계에서 그 판결에 따라서 또 그런 후폭풍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소위 정치적 리스크가 포함된 사법 리스크는 넘어선 거 아니냐 최근에 다만 이제 순수하게 말씀드린 이 법적 대응의 문제 그런 측면에서 사법 리스크는 있겠죠.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잘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이 법원에서 이 법적인 문제를 잘 해소한다면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 한 1년, 2년 정도는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어떤 형태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생각인 것 같고요. 기소되면 결국 법정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유무죄 사실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앞으로 한 1년, 2년간이 위기이자 기회다. 그 위기로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그 위기도 있지만 이번에 잘 이 사법 문제를 잘 넘어선다면 앞으로 또 다른 도전이나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할 때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란 말은 나오지 않을 거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기이면서 도리어 그 앞으로 미래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정에 가야 되겠네요. 법정에 가서 공문서는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계속 야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우리 당은 싸울 생각이고 또 싸워야 되는 문제죠. 이 현재로서. 그러나 검찰의 길도 저는 뭐 정해져 있다고 봐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무조건 아마 연이어서 계속 기소를 할 겁니다. 네. 뭐 선거비 대납 문제 등등 당초 지난 조사에서 경찰이나 검찰 차원에서 무혐의 처리됐거나 불기소됐던 내용들이 다 재조사해서 결국은 뭐 그 중에서 어떠한 형태든 한 최소 3건 이상은 추가 기소를 할 것 같아요. 뭐 많게는 아마 5건 정도 될 것 같은데 최소 3건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은 기소할 거고 추가 기소가 3건 이상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대장동과 관련돼서 이재명 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선거비 대납 문제, 뭐 FC 그 성남 FC 관련된 문제, 또 백현동 문제 이런 등등이 또 법인카드와 관련된 문제. 이게 법인카드 문제도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가 무혐의 된 거지 다른 문제가 기소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을 저는 검찰이 그 중에서 한 3건 이상은 뭐 어떻게든 기소를 할 것 같아요. 검찰을 그렇게 이미 할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 인고의 시간일 텐데 그 시간을 얼마큼 본인이 슬기롭게 그리고 당원과 국민과 함께 잘 넘어가느냐가 그 지도자 이재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도리어 그러한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대법에서 파기환송됐을 때 너무 이게 지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잠을 잘 못 잘 겁니다. 우리 다 겪어봐서 알지만 그 재판에 그 기소도 한 건도 아니고 야, 사는 게 아닌데도 아주 굉장히 그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 놀랬었죠. 힘드시겠죠. 뭐 내색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당 대표로서 또 일상의 그 당무나 또는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것과 또 개인이 감내해야 될 그런 어떤 이 고통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잘 견뎌내는 게 저는 지도자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국민에 불안을 주니까 그래도 이거를 뭔가를 갖다가 뭐 대항한다기보다는 대안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런 여론도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처음 했던 말로 되돌린다면 저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그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 야당이 좀 더 실력과 책임을 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훨씬 더 불안하고 무책임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주는 실력, 그 다음에 책임, 안정감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다가오는 총선이나 또 뭐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그 실력과 책임, 안정감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진정성 있게 보여주느냐 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꽤 아픈 지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어떤 평가에서 무능이라는 부분이 늘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성의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력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력 있는 대한정당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또 집권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는 또 관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또는 정책의 우선순위 또 정책의 그 완급 조절 이런 것들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도 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한테는 인고의 시절인데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그 시절을 겪으면서 더 큰 지도자로 성장한 과정이다시피 민주당이 지금의 시기를 좀 더 잘 극복해서 유능함과 실력을 좀 보여준다면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도리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냐면 당원 민주주의
좋은 이야기라면 당원 민주주의가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예, 예.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전에 당의 그 주인이 당원인데 거의 그 지도부라든지 몇몇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반면에 이 예를 들면 강성 팬덤, 개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크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 나가는 것도 민주당의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건데 예.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 민주주의, 국민 참여 민주주의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당원 민주주의, 당원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가는 건 뭐 기본 방향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당원이 중심이 된 당원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전당원 투표로, 모든 거를 그냥 국가가 모든 사안을 국민 투표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도 그 당원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될 것과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것 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중앙위원회나 또는 대의원, 전국 대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것들이 각각의 위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 또는 그 지역위원장이나 당 대표를 당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 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히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좋은 민주주의, 그다음에 우리 당이 좀 더 아까 얘기했던 실력 있고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걸로 갈 때에는 이 정치 상황하고 당의 상황이 늘 항상 어느 정도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게 포퓰리즘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주의의 적이 뭐 독재, 뭐 군사정권, 권위주의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은 포퓰리즘이라는 것들이 전 세계 그 민주주의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의 좋은 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당의 어떤 포퓰리즘화 되는 어떤 당원 참여가 포퓰리즘화 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건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당원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정치 교육이죠. 정치 교육을 좀 강화하자.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그 당원이라고 해서 꼭 국회의원들 뺀 게 아니라 국회의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이 다 포함된 모든 당원들에 대한 어떤 윤리 심사, 그다음에 신상 필벌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급적 우리가 이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는 이 제도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심사나 그런 그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도 상당히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또 대통령실에서 뭔가 대통령이 잘못 가고 시작되면 반대도 하고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도 당 대표가 뭐 판단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과 반대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국가가. 저는 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이제 그 과잉된 이제 일부 그 팬덤 당원들에 의해서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는 그 전에부터 얘기하지만 그 팬덤화된 당원들의 문제라기보다 당의 지도체계, 지도부, 그다음에 당의 뭐랄까요, 이 지도체계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요. 왜냐하면 그런 팬덤화된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좌지우지되면 안 되거든요. 당의 결정이. 그러니까 당은 그러한 내용, 이 의사는 그런 분들이 의사 표명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문자 폭탄도 올 수 있고. 저도 뭐 옛날에 그 반대쪽으로부터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수석대변인 할 때는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명 안 시킨다고 매번 이 문자 폭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지금 또 반대쪽으로부터 문자 폭탄이 오고 하는 건데 이해찬 대표 시절에 제 기억은 이해찬 대표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도
체제,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 민주당이 그러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한 의견들의 옥석을 가를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뭐 저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차례 그 극단적인 표현 자체가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최근에도 그러한 그 어떤 그 극단적인 또는 어떤 그 몇몇의 어떤 문자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이게 그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심을 잡아서 그 당내 지도부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또는 당내 의원들 그리고 최소한 중앙위원 정도의 어떤 그 뜻을 좀 모아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당원들한테 도리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그런 어떤 이 우려, 팬덤에 따른 이런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지도 체계가 확고하고 잘 정립되면 그 팬덤의 문제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덤의 문제가 아니라 팬덤에 휘둘리는 약한 지도 체계가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기국회에서 미래를 여는 멋진 운영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